2000년대 들어서 집값이 한번 엄청나게 폭락한 시기가 있었죠. 여러가지 이야기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이야기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집값은 계속 안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랑 매우 유사한 전조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위험한 전조들, 그럼에도 심리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늦게 올랐던, 그렇지만 최근에 저금리 유동성으로 작년 안에는 더 많이 올랐다, 그런 미국이 벌써부터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순식간에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유동성 축소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올 텐데 아직도 정부가 하는 말은 거꾸로 해야 된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언론들이 문제다. 그래서 왜 위험해졌냐, 얼마나 위험해졌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집값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 이전에 글로벌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오른다고 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바젤스린이 이런 것들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오히려 유동성을 키워버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서 전세제도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리먼 터지고 나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고 있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래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인제서야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떨어질 땐 뭐라 그래요? 정책 때문에 올랐다 이러다가 다른 나라 올라갈 땐 뭐라 그래요? 이제 다른 나라가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회원국에서 장기적 추세에 비교해 10% 고평가됐다. 자, 그런데 한국은 4.3% 오를 때 미국은 9.6% 올랐다.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니까 전국 단위의 집값 변동률인 만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통계라는 지적.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오르고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과열됐나? 전국적으로 오르는 게 4.3%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IMF 때나 리먼 때 집값 엄청 떨어졌었죠. 근데 가장 많이 떨어졌던 IMF 때도 17%밖에 안 나왔어요. 왜? 많이 떨어진 지역은 따로 있는데 통계 이상하고 뭐 국토연 보고서에선 이렇게, 국토연 보고서에선 OECD 자료 따가지고 와서 보고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부 편들어주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OECD보다 더 잘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연끌 B2가 늘어났고 가계비 최대폭 증가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GDP 대비로 한참 낮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가계부채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정난에 취약한 약 200만 명의 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미국은 DSR 43% 예전부터 진행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안전한 사람 따로 있고 위험한 사람 따로 있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1급 인권 있고 2급 인권 따로 있죠. 영끌하는 사람들 1급 인권에서만 빌렸어요. LTV로 제한했으니까 안전하다, 집값 그렇게 안 떨어진다. 영끌은 그럼 뭔데? 특히 지금처럼 전세가 치솟았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한 4억 전세 있었는데 얘가 7억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한 전세가도 막 5억 5천 막 이렇게까지 올려서 그 전에 매매가를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5억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쑥 들어와서 엄청 늘어나기도 좋지만 반대로 터지면은 쭉 빠지기도 좋다는 거. 거기다가 모기지 아까 이야기했던 유예 종료가 임박됩니다. 9월까지 170만 명 혜택 끝나고 300만 명은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죠. 연체 상환 목적의 주택 처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인데 고작 300만 명으로 영향을 받겠냐? 받죠. 2000세대짜리 한 단지에서 급매물 한 10개만 나와봐요. 시세 확 조정받지. 근데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가두리 부동산인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신규 창업한 공인중개사들, 주민들 말 들어서 담합하는 거 다 해주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다. 올라갈 때는 똘똘 뭉쳐 담합하지만 떨어질 때는 각자 도생이에요. 쟤보다 내가 더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둘이 걷고 있어요. 평화로울 때는 둘이 엄청나게 우정을 잇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곰이 나타났을 때 한 친구가 신발끈을 묶는다. 또 아무리 신발끈 묶어도 곰보다 빠를 수는 없어. 괜찮아, 너보다 빠르면 돼. 상황이 좋을 때는 똘똘 뭉쳐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퇴거 유예 연장도 끝나가죠. 2달 연장 더 했는데 어때요? 자, 예전에 엄청 연장하다가 이제 고작 2달 연장합니다.
이거 델타 변이 때문이죠. 그런데 2달 연장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빈집이 넘쳐나겠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졌는데 방금처럼 가계부채만 늘어서 부동산만 올라간 거다. 부채로 자산시장만 늘어난 거지 경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고성장률 보이고 있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보단 별로죠. 그러니까 될 핑계가 있는 거잖아요. 파월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화해주고 유예해줬다는 거.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씩 없애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답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국가부채 역시도 한도 초과해서 디폴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부채 한도 유예 종료되었다. 그러면 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디폴트까지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 부채가 한도가 조정되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는다. 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푸는 걸 멈추고 회수해야 되겠죠. 유동성 축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쌓였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막 살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극복했냐? 미국은 돈 풀어서 극복했어요.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돈 푸는 규모를 유지하고서 코로나 때 돈을 더 풀어버렸다. 정부 부채는 더 빨리 쌓였겠죠. 그게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처럼 뭐 문제 터지면 돈 풀어서 메꿔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죠. 돈 너무 많이 풀어서 크게 한번 당하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냥 막 돈 풀어서 살아나는 그런 시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리먼 이후에 미국의 유동성 추세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유동성 푸는 것들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부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통화 승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소비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언젠간 종말을 맞이할 건데 진짜 다 종말을 맞이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디폴트 위험을 막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종료가 되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채권 발행 중단 긴급 조치했죠. 국가가 빌리는 거죠. 각 개인한테 채권을 주고.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발행을 중단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수순이다. 초창기에 했던 거 하나 중단한 거 있고 이제 또 부채 발행 중단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환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10월 착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연준 이사가 왜 테이퍼링 10월 착수 이야기를 했냐. 저런 문제도 있고 고용도 9월이면 거의 다 회복될 거예요. 9월이면 연방정부 특별실업급여 지급 중단.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일하러 갈 거고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니까 끝나면 테이퍼링 바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다가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급하지 않다, 뭐 인플레이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부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2023년 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말이나 돼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점점 더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내년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7월 금통위 회의 때 6명 중에서 1명만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죠. 그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금융위원장이 발탁이 됐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할 것이란 얘기예요. 8월에 금리 인상 전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8월에 인상하면 올해 2차례 이야기했다는 건 3분기, 4분기 보통 이렇게 충격을 덜기 위해서 분기를 나눌 것이다. 내린 것은 그렇지 않죠. 한번 내렸는데 위기가 안 잦아드는 것 같으니까 내릴 때는 안 그랬지만 올릴 때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때 금리 인상 2번 했는데 2018년 11월, 2019년 11월 이렇게 2번 했었죠. 하지만 그때랑은 다르다. 너무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집값 4, 5년에 걸쳐 떨어져야 감당된다. 저희가 자주 하던 얘기가 이거예요. 집값 4, 5년에 걸쳐서 떨어진다. 그리고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돼 보이지만 막상 그 아파트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예요. 그래야 감당 가능한데 1, 2년에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돈이 다 부동산에 갖다 쳐박아놨으니까. 그래놓고서 언론에서 집값 위험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맨날 집값 그래도 더 오른다 더 오른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아끼고 한 명이라도 더 아끼고 중산층이나 혹은 서민층 이런 사람들이 여력이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비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건설사들 분양 좀 더 잘해보겠다고 그난리를 치고 있으니 올바른 언론이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인데 자산 가격 조정된다. 3번 다 올랐다. 과거 3번의 인상기. 그래서 1차 인상기, 2차 인상기, 3차 인상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해놓고서 갑자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들이.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충분하다. 아파트 말고는 공급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 전국 주택을 갖다 들이대고 있다. 왜? 거품은 아파트가 쌓여서 아파트가 충격을 받으니까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이런 시기에. 자, 그래서 얘기한 시기 보면 어때요? 상승률 높아요. 왜? 요거 리먼 터지기 직전까지 하고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언제예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그랬을 때 왜 이걸 전국 주택 가격에다 갖다 들이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딱 금리 오르던 시기만 이야기하느냐. 오르고 그게 정착된 뒤에를 봐야지. 그래서 핵심인 서울 아파트를 보면 어때요? 자, 금리 인상기 왜 여기까지 올랐는데 왜 여기까지 금리 인상기 안 넣고 여기서 끊어버려요? 왜? 여기까지 인상된 다음에 중간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2010년 이때 말할 것도 없죠. 장기적 하락기였어요. 그 다음에 19년 11월에 두 번째 인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떨어졌다. 적어도 끊으려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처럼 여기다 끊어야죠. 왜 여기다 안 끊냐. 여기도 여기다 끊어야지. 그리고 왜 전국 주택을 갖다 붙이냐. 올리고 나서 하락기는 늘 나왔어요. 그러다 여기 다시 떨궈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리먼 쇼크 재발한다. 금리 인하로 집값 급등했고 금리 인상으로 집값 폭락했다. 자, 리먼 쇼크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국 터졌죠. 결론. 자, 일단 미국 얘기부터 해봅시다. 미국 가계부채 급증했죠. 그리고 집값도 다시 급증했는데 못 갚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들도 퇴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그나마 안 늘어나는 이유? 전세제도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세입자한테 부담을 다 떠넘긴 거다. 그러면서 전세가 계속 올리고 이게 다 금리 인하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되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았어요. 거기다가 영끌 많았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서브프라임이 많다는 소리죠.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더 오르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리먼 때도 심리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도 많죠. 결국엔 그러다 터졌다. 결국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지금 사세요. 그렇다면 지금 파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냐. 맨날 매물 부족 이야기하는데 올 초보다 더 늘어났다. 그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대한 늦춰야지 건설사들 분양을 비싸게 하는 거죠. 1개월이라도 더 늦추면. 그러니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건설 마피아들한테. 그런데 뭐 투기꾼들은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있고 또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불안해하면서 투기꾼들 욕하고 있고. 근데 핵심은 건설 마피아들 유착이다. 잘 보시면은 지금 살 때인지 아닌지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